한국 사람은요, 목표하고 시간을 정해주면요 대부분 이뤄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성, 안전성. 일단 영화를 한번 좀 연상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수함 영화 보면은 수심을 들어가는데 어뢰가 옆에서 터져서 막 물이 새고 막 철판이 우그러지고 막 이런 영화 장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잠수함은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수압이 10m당 아마 1기압씩 올라가게 되고요. 300m다 그러면은 31기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수압을 이제 견딜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 함체가 아주 견고하게 조금의 변형도 안 생기도록 견고하게 그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강도도 높아져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전장 환경이라고 이제 그 들은 것 같은데, 잠수함이 활동을 해야 될 전투 환경, 가령 어뢰가 막 기뢰가 많고 막 이런 폭파 위험성이 많다 이러면은 한번 터지면은 함체가 이제 그 변형이 생기면은 더 깊게 못 내려가게 된 거죠. 이 수압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도가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럼 폭파 상황에 대해서 잘 늘어나는 인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용접이 잘 돼야 되겠죠. 일단 코쿠스하고 철광석하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서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철광석이 녹으면서 선철이라는 이제 불순물이 많은, 저희는 용선이라고 하는데 용선이 이제 얻어주게 되고요. 얘를 불순물을 낮춰주는 그런 공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이제 제강 공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제강 공정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용광을 옮겨서 연속으로 주조를 해서 판 형태의 슬라브, 뭐 여러 가지 불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편한 단위로 만들어내는 공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압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재단을 해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는 강제 성분에 따라서 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강제가 생산이 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판재 형태, 고객이 이제 주문하는 사이즈대로 이제 판재로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 판재를 롤밴더라 그래서 그 안에 넣고 이제 동그란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동그란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쪽을 이제 용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용접을 해서 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몇 개를 쭉 이어 붙이면은 아주 큰 파이프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잠수함 안쪽에 들어가는 압력선체가 이제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판재가 도착하고 롤밴더를 통해서 동그란 형상을 만들고 용접을 하고 요 단위 모듈들을 계속 이어 붙여서 큰 형태로 함체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주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규격대로 정한 강제 그 스펙이 있습니다. 밀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부분 따지고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강도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가령 HY 강제는 미국이 핵잠수함 최초의 핵잠수함이 아마 노틸러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핵잠수함에 적용을 하려고 HY80이라는 그레이드의 고장력강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 HY 강제라고 하는 그 HY는 하이 일드라고 하는 항복점이 높은 그 강제였습니다. 55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그 강제를 그 당시에는 엄청 높다, 그래서 하이 일드라고 표현해서 HY를 쓴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흔하디 흔한 그 강도로 보자면 이 잠수함 강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수상함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수중에서 폭파가 일어날 경우 그 충격파에 의해서 함체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때 견디는 환경이 북극일 수도 있고 남극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바다일 수도 있고 300m 되는 깊은 바다일 수도 있고, 그 폭파되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수압의 환경에 아주 잘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성금용 강제는 온도 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HI 강제는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인성이나 용접부가 연성 파괴라 그래서 잘 늘어나도록
이런 성질을 가지도록 용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강제도 거기에 잘 대응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잠수함은 일단 운용하는 자망 심도, 요게 먼저 이제 설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다른 일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소형 잠수함이 저기 심해까지 간다 이럴 경우에는 두꺼운 강제를 쓴다거나 보강제라고 하는 리브 프레임도 두껍게 설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두껍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잠수함이 추진 체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눈 역할하는 소나도 있을 것이고 무장을 하는 칸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간을 아주 알차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설계에 넣다 보면은 분명히 함의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저희는 이별량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열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속의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취성이 막 세진다고 하든지, 잘 늘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늘어나지 않고 좀 북극이나 이런 좀 수온이 낮은 데 갔더니 꽝 하고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요거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얘기인데, 리버티선이라고 수송선을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리버티선이 한참 운행을 하다가 두동강이가 이제 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봤더니 얘는 용접 잘못해서 생긴 이제 취성 파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개선법들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 잠수함은 물속에서 갑자기 그런 파괴 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용접 조건이 맞는지, 그 용접 조건에서 인성이 맞는지, 강도가 나오는지, 피로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거를 수백 번 아주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용접법을 쓰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용접을 하면은 그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는 선입견입니다. 용접의 기본 개념은요, 반드시 모재보다는 세다. 그게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접부가 약하다 이거는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보통 용접부는 강도가 좀 높은 그 용접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용접 옆에 있는 용접 열 영향부가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접 금속 옆에 있는 용접 열 영향부의 성능이 잘 나오도록 용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크게는요, 미소 시험편하고 실 두께 시험편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 시험편은 조그만한 그 시험편으로 잘라서 가령 뭐 용접을 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별량이 적당히 들어갔는지, 그때 인성이 잘 나오는지를 조그만한 시험편을 가지고 평가를 막 해봅니다. 하고 나서 잘한 것 같아 이러면은, 그러면 실 두께로 한번 좀 평가해 볼까 이러면은 큼지막한 시험기에다 대고 이제 실 두께를 가지고 이제 진짜 당겨 보거나 굽혀 보거나 터트려 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용 목적이 군사용이고 얘는 들키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는 또 그걸 운용하시는 분들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들의 안전성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두께 테스트를 하지 않고서는 뭐 개발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얻는 과정이 그 고객사가 알려주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19년도에 고객사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하잖아요. 잠수함은 몇 메타 들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었는데 하나도 대답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지? 하면은, 그분들은 특수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안 유지를 생명처럼 다루기 때문에 잘 물어도 대답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로 파손 사고, 파괴 사례, 운영 중에 뭐 사고 사례. 러시아의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침몰을 했을 때 안에 어뢰가 폭발을 해서 일어난 사고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알려졌는데, 근데 걔를 인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잠수함인데 안에 빼곡하게 뭔가 차 있어요. 저런 게 물 아래 위를 막 오가는구나
하면서 거의 잠수함 관련한 그런 지식들은 저희 연구원들하고 막 서로 찾아가면서 물어보고, 그런 운영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외비로 이렇게 비밀로 관리되는 경향이 많고요. 저희가 비슷한 목업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반대로 이제 고객사한테 이런 거죠 했더니 아 맞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비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 예. 그래서 그런 피로 파괴, 뭐 피로 균열이 있었다 이러면은 나라의 안보에 대한 공백이라고 이제 여겨질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아마도 비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수함을 총 운용한 기간이 20년이 넘은 거죠. 잠수함 만드는 것도 좋은데 잠수함을 이미 2, 30년 정도 운용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뭘 해서 뭘 어떤 함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고장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보수할 곳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기술로서 남게 되는 거죠. 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돼가는구나.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그 경제 지표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G7 뭐 이런 회의에 보면 G7은 선진국이거든요. 이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개발한다거나 터빈을 개발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G7이라고 하는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는데 이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7, 8개 국가밖에는 없고요. 대부분 이런 국가들은 철강 기술이 엄청나게 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뭔가 잠수함이나 이런 데 쓴다 그러면은 능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죠. 야, 우리 핵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선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Move Silence.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저희는 우수한 소재와 이용 기술로 소리 없이 강한 잠수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